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부정선거 음모론 지긋지긋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세력이 부정선거라는 거짓 선동에 오염되는 것을 좀 지켜볼 수는 없어서 이런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한 분이 와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뭔가 이걸 바꿔라, 선관위를 압박하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오고 있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 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들이 펴는 주장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펴온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한 세 가지 이렇죠. 첫 번째, 개표 과정에서 전부 수검표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수검표하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선관위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전 투표지에 도장을 날인해라. 네, 지금처럼 프린트할 때 인쇄되는 방식 말고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도장 날인을 하라라고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표용지에 찍혀져 있는 QR코드를 기존의 바코드 형태로 바꿔라.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이 세 가지 주장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런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그동안 2020년 4월 이후부터 시작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아주 수백 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오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만드신 자료가 저희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텐데 류종열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 주셨는데 계속 자료 많이 만드셔가지고 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만 하더라도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거의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페이지가 됐나요? 지금 한 430페이지까지 갔을 그래요. 거예요. 예. 네. 이분께서 만드신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해온 너무나 많죠. 63대 36이라든가 각종 가짜 투표지, 개표 조작, QR코드, 해킹, 조작, 너무나 많은 주장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반박하는 자료가 아주 상세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보실 수 있도록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 세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이건 이제 선관위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 개표 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개표인데 그렇죠.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분류기를 통과한 그 투표용지를 한 번 더 손으로 일일이 전부 더 한 번 더 확인하겠다. 이 수검표를 한 번 더 도입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추가하겠다. 이걸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이번 총선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 인력이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해세가 그냥 몇백억이 더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사무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표 시간이 진됨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늦어지죠. 그럼 통상 보면 한 12시 정도 되면 개표가 완료돼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결과를 국민들 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4시간 정도 지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당도 그렇죠. 더 나가야 되죠? 그렇죠. 수당도 더 나가는 거 제가 나중에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도 수당이지만은
새벽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의 개표 사무원도 그렇고 개표 참관인들도 그렇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이죠. 네. 그 정도 되면 네. 거의 뭐 하루 종일 밤을 새다시피 하게 되니까 그럼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부정의 여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지난 관훈 토론회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수개표 문제는 독일에서 예, 예. 수개표 하지 않는 전자투개표는 위헌이라고까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수개표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건 한 위원장이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투표도 수기로 하죠. 네. 실제로 실물 투표지에 직접 기표를 한 형태고요. 네. 개표도 전자개표가 아니라 순수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수작업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절차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뭐냐면 전자투표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자투표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표 분류기를 지금 전자분류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그게 마치 전자개표기인 양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발언도 그런데 편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전자투표, 전자개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투개표를 하는 나라가 네. 뭐 인도인가요? 인도? 브라질? 실제로 이제 인도, 브라질이 하고요. 네. 근데 인도, 브라질이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지만은 부정투표 시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그 독일 사례를 들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전자투표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투표 자체도 안 하고 그렇죠. 전자개표도 안 하고요. 제가 아까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지금 당 대표 선거할 그러네요. 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농협, 축협 이 회장도 뽑을 때, 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그 추총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추총하는 경우, 네. 뭐 이런 경우에 전자투표, 전자개표가 네. 쓰이고 있어요. 뭐 사실 그 국회에서 뭐 표결할 때도 버튼 누르면 그렇죠. 그 집계가 되고 전광판에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게 예. 전자투개표인데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 투개표 시스템은 전자식 아닙니다. 예. 순전히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투표 현장에 가셔가지고 투표하시지 이걸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하지 않으시죠? 뭐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실물 투표이고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과정을 보시면 전부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사람의 손을 좀 돕기 위해서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돈 세는 기계처럼 100장인지 200장인지 이걸 단순히 카운트하기 위한 계수기 이 두 가지 보조적 수단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요거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자, 여러분 보시면 선관위 자료인데 우리나라 개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1, 2, 3, 4, 5, 6, 7, 8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투표함이 오겠죠. 2번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쫙 펼쳐서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논란이 되는 투표지 분류기가 여기서 등장이 되는데 자, 투표지 그야말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기계입니다. 자, 여기서 분류를 거치고 나서 이걸로 최종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4번 투표지를 한 번 더 심사하고 카운트하는 개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5번째 이 개표 상황표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위원들이 모여서 검열하는 6번째 단계 그리고 공표하는 7번째 단계, 8번째 최종 보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이 그 투표지 그 분류기 여러분 한번 글쎄 실제로 보신 분들 많으신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투표지 분류기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지를 넣으면 저런 식으로 막 투표지가 회전하면서 1번 투표, 2번 투표, 그러니까 2번 찍은 투표지, 3번 찍은 투표지 다 저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 저렇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다 들어가고, 보시면 다,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1번 찍은 것, 2번 찍은 것, 3번 찍은 것.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기에 뭘 어떻게 더, 글쎄요, 뭐 부정선거를 마음먹은 사람이 저기에 뭐 다른 걸 혼입시킨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 개표 현장인데 투표지 분류기 주변에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10명 가까이 보이시죠? 분류하는 장면을 각 후보별 정당에서 나온 뭐 참관인들 그리고 뭐 투표 사무원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또 촬영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어떤 조작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저렇게 기계가 분류해준 투표지를 한 번 더 카운트합니다. 자, 여러분 투표지 심사 개수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은행에서 보시는 돈 세는 기계처럼 생겼죠. 자, 저기에 저런 식으로 투표지를 투입을 합니다. 투표지 투입하면은 떨어뜨리면서 카운트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죠. 천천히 떨어지고 실제 저 속도보다 현장에서는 더 느리다고 보시면 되는데 1번 투표지를 얹었는데 저기에 2번이 들어가 있다, 3번이 들어가 있다, 다 걸러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게 바로 투표지 심사 개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거쳐서 온 투표지를 한 번 더 몇 장인지 카운트하고 심사 개수하는 이런 단계죠. 자, 그리고 5번째가 개표 상황표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자, 보시면 아까 3번 투표지 분류기에서 마지막에 개표 상황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인데,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뭐 다 수감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개표 상황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이 개표 상황표인데요. 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개표 분류기에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그 1번 표가 2번 표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2번 표가 1번 표로 가게, 그 100장 중에 한 장 정도를 이렇게 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저 사실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 아니, 1번 표로 가야 될 게 2번으로 가면 뻔히 보일 텐데. 그렇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0명 정도가 아니라 그 개표 분류기 주변에 한 20명이 붙어 있어요. 그 개표 참관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도 나와 있죠. 그 다음 일반 참관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휴대폰으로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못합니다. 하면은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럼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한 표, 두 표 정도가 잘못된 표로 조작돼서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아까 네 번째 단계 이제 심사 개수 단계가 있죠. 또 걸러지게 돼 있죠. 단지 개수기가 개수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홈표를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개수기에서 홈표를 확인하는 그 위치에 개표 참관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 홈표가 되면 바로 지적을 하게 되죠. 네, 홈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만 나와야 되는데 뭐 2번, 3번이 들어가 있다. 그게 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또 걸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이 모두가 조작에 참가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를 보면 지금 왼쪽은 인쇄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사람이 쓴 거거든요. 아까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인쇄될 때 여기까지 왼쪽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인쇄돼서 나온 거 있죠, 숫자가. 이거는 개표 분류기가 개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개표 분류기에 프린터가 있어요. 그 프린터가 개표 결과를 일단 분류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뭐 후보별 이제 득표수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게 미분류표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확정된 표는 4,512표고 네.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나와 있죠. 네. 이게 미분류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류표가 162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왼쪽만 보고 있는데 예. 왼쪽에 소개 A가 4,512표. 이건 확정된 표고요. 네, 확정된 예. 표. 그런데 그 밑에 칸에 162표. 뭔가 잘못 찍었거나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렇죠. 표를 말하는 거죠. 개표 분류기는 그 후보가 실제로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표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했을 때 나온 결과가 지금 인쇄된 그렇죠, 인쇄된 여기까지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4단계 심사 계속으로 넘어갑니다. 옮겨서 예. 거기서 한 번 더 카운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손으로 쓴 부분이 한번 확인하고서 쓰는 또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개표 분류기가 100장 단위로 묶어서 저렇게 이제 각 후보별로 득표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결과 자체도 혹시나 오류가 있을까봐 다시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100장 단위로 묶인 것도 다시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100장인지 확인을 해요. 네. 그 확인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표 여부도 그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수기로 쓴 것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있죠. 3,100몇 표 이렇게 쭉 947표 나와가지고 총 이제 4,512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개표 분류기에서 확정한 그 숫자를 다시 계속해서 풀어서 또 확인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개표 상황표를 봐서 요거 차이 난 거는 제가 개표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표 분류기가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운터를. 기계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있죠. 수기로 쓴 거. 82, 53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이거는 미분류표 아까 162표라고 그랬죠. 네네네. 이 중에서 A 후보, 아니 1번 후보를 찍은 거로 좀 생각이 된다. 그러면 A 후보표를 넣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까 그 재분류 대상이 돼서 재검표한 게 162표인데 그 중에서 다시 뭐 양당에서 와서 다 논의를 하겠네요. 거죠. 그래서 이건 유효하다. 이건 진짜 무효다. 분류해서 그게 지금 125표니까 120표 중에서 1번이 얻은 것, 2번이 얻은 표 다 나누고 난 진짜 무효는 37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정이 됐고 자, 그래서 그러면 4번 심사 개수기 단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개표 사항표하고 투표지 수하고 일치하는지를 또 선관위원들이 확인을 해요. 네. 제일 아래 단계 보시면은 8명, 9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까지 하면. 네, 지금 도장이 쭉 나와 있죠. 많이 날인이 되어 있지 찍혀져 있는데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원이 6명이고 위원장 위원 8명입니다. 그러네요. 중간에 이제 위원 한 분 빠진 거는 당일날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럼 위원들이 확인하고 날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확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개표 사항표를 이제 현장에서 게시를 하고요. 개표 사항표를 그대로 중앙선관위로 팩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받은 개표 사항표를 홈피에 올리게 되고요. 네. 그 결과를 각 방송국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하는 거는 단지 개표 사항표대로 그냥 전달만 할 뿐이죠, 국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개표소 현장에서 다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자는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중앙선관위 홈피를 해킹을 해가지고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저 과정을 보면. 개표소에서 개표 사항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킹해서 조작한다 그러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자 투개표, 전자 개표로 보이시나요? 전부 사람이 확인하죠. 분류를 하고 그걸 또 한 번 더 카운트를 하고 그 카운트한 거를 또 위원들이 한 번 더 양당의 참관인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라는 그 표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건 수작업이지 이건 기계가 대신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킹을 해서 저 뭐 값을 뭐 100장 얻은 걸 200장 얻은 것으로 조작한다 하더라도 실물이 있으니까 적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해킹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발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통납니다. 그렇죠. 전 과정을 지금 보시면은 그 개표소에 그 개표하는
그 현장을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거기 개표 참관인도 있고 일반 참관인들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네. 지켜보고 있는데 저기에 누군가 부정을 저지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개표에 참여했던 개표 사무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당의 개표 참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인표까지 갔는데 정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추천한 개표 참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자기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알면은 현장을 알면 절대 그게 일어날 수 없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모론 나왔을 때 정말 선거 사무에 밝은 예를 들어서 각 정당별 참관인 중에도 그런 뭐 선관위에 과거에 있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서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논의가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수검표 단계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 표를 한 번 더 전부 열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개수기를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이런 정말 쓸데없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그렇죠. 곳이면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차가 뭐 몇백 표 차이밖에 안 난다. 한 1000표이 내려난다 그러면 각 당 후보의 참관인들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개표 사무인들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홍표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확인을 또 합니다. 근데 개표 분류기하고 개수기를 통과하고 홍표를 검사를 했는데 표차가 뭐 한 10% 이상이 난다. 그럼 각 당의 후보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건 굳이 일일이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효과적으로 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 쌍방이 인정을 하니까 넘어가지만은 인정을 못할 경우는 일일이 다 그 수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우리가 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이런데 아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뭐 한 70% 이상 득표를 하는데 굳이 그거를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일일이 확인해 본다? 너무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수검표를 지금 수검표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검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절차를 더 거치겠다는 건데 이걸 선관위가 지금 받아들여서 선관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워낙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집권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거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런 시간 낭비, 뭐 선택과 집중을 오히려 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 외에도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일단 아까 앞서 이제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할 수도 있죠. 두 분을 하는데 왜 정확도가 떨어지느냐 한 분 하는 거보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지금 수작업을 해가지고 검표를 하지 않습니까? 검표를 하는 그 과정에 그건 사람이 해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 1차 단계에서 검표가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검표를 하는 단계는 1차 단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느슨해져요. 오히려. 근데 2차 단계에서 하는 게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개수를 하면서 검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개표 사무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나이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게 불필요한 이제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을 동원하는 데 따라서 인건비. 그 다음에 개표소당 아마 10명의 이제 추가 검표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53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거든. 집중 개표제라서. 그러면 2,500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 자료 보면서 보면은 현재 예. 한 뭐 253개소의 개표장이 있다라고 그쵸. 하면 글쎄 수검표 하려면 10명 더 배치로 될까요? 제가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네, 한 20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 10명만 있다 그러면 2,530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일당을 10만 원만 주는 거 잡았어요. 실제로 일당 10만 원 더 되죠. 한 15만 원 정도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한 표를 보여드릴 네. 건데 한 27만 원 정도 아, 들어가요. 그래요? 뭐 식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 뭐 10만 원만 잡아서 2억 5천인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만 들어가면 그나마 나아요. 네. 이제 수검표를 한 단계 더 하니까 4시간, 5시간이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개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그 시간만큼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개표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 약 10만이거든요. 네. 10만 명. 그 10만 명한테도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수당 지급이 되는 게 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간이죠. 새벽이란 네. 말이에요. 그럼 새벽까지 하면은 야간 수당까지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10만 원만 잡았어요. 네. 추가로. 그 10만 명이 10만 원이면 네. 100억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런 불필요한 예. 내 사무에 100억을 넘게 쓴다. 참 예, 예. 혀를 찰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표 사무원들도 뭐 대부분 글쎄 공무원들로 다 충당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안 할 텐데. 사실은 예전에는 개표 사무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했어요. 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또 최근 들어와서는 공무원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안 하겠다고. 뭐, 그 수당 받아가지고 왜 일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뭐 시키면 시키는데도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도 다음 뭐 그날 그렇게 수고하고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개표 사무님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자체하고 행안부에서 다 동원해 주겠다. 네네네. 그 사람들 누굽니까? 공무원 아니면은 선생님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새벽까지 개표 사무를 보고 그 다음날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선거일은 항상 수요일이잖아요. 네네. 수요일 날 일을 하고 목요일 새벽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학생들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래서 인력 낭비, 예. 돈 낭비, 예. 효율성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 네, 참 이걸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게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사실 피해망상이죠 이거는. 예, 예. 이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는데 있다라고 의심하는 이 의심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국가 예산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수검표에 지금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동아일보 기사, 뭐 한국경제신문 기사 이렇게 보시면 뭐 한동훈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뭐 지원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 동원하고 아까 선생님들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식의 반발이 지방에서 사실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거의 데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쎄 저런 식의 공무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런 무리하고 쓸데없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이 투개표 시스템은 사실 지난 한 70년간 거의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구축해온 정말 전 세계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이런 선거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이런 음모론으로 허문다? 참 저는 이런 자해적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쪽 부분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개표 분류기가 뭐 전자개표라든지 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표 분류기를 없애고 순수하게 수작업만 하자, 수개표만 네. 하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물론 지금 수개표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개표 분류기 없애자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순수하게 수작업만 했을 때 과연 정확도가 개표 분류기를 동원했을 때보다 좋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정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보시면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네. 수정된 자국이 엄청 많죠. 네네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웠다가 뭐 왜 수정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수작업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 기계보다 사람이 더 믿을 수가 없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는 네.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네. 세팅된 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별로 보는 게 다르고요. 네. 그 개인도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또 달라질 네. 수가 있고요. 조금 개표 분류기가 하면은 정확한데 왜 저런지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 수검표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걱정이 사실은 더 생기거든요. 네.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사람이 들어가면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지금 음모론으로 지금 과장시켜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어떤 수작업이 한 단계 더 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논란, 게다가 공무원이 아닌 이 개표 사무에 어떤 경험이나 이해가 없는 분들이 예, 예, 들어가서 더 많은 논란을 발생시킨다 이러면 오히려 부정선거 시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한번 해봐서 한번 예. 겪어봐라 저는. 아마 네. 그 심정이 네, 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네. 한번 해봐. 네. 어떤 결과가 나오나, 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네. 한번 해보자. 그 누구 말이 맞나. 네. 이런 심정일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수개표 이야기가 자꾸 강조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만 총통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음모론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든 걸 다 손으로 하자. 모든 거를 수개표 손으로 사람이 다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대만을 따라하자. 마치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선의 모델인 양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받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대만식 투개표 시스템 절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고 따라할 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네. 그 대만이 왜 문제인지를 네. 그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한번 제가 표를 올려놨습니다. 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대만이 이번에 이제 16대 총통선거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대만이 인구가 한 2,400만 되고요. 네. 선거인 수가 한 1,940만 정도 네, 됩니다. 2배 좀 넘네요, 저희가. 예, 그렇죠. 면적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5,100에 이제 그 선거인 수가 4,400이니까 네. 2배 이상이 되죠. 네, 2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지금 16대 총통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대만은 투표소가 엄청 많아요. 17,794개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소당 투표한 사람의 수가 784명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투표지 수가 작으니까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더라도 네.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시면 투표소 수가 대만이 17,000, 우리 한국이 한 14,464개, 투표소당 투표소가 784건, 우리나라는 2,355건. 자, 그러면 대만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사람이 카운트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예. 784건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잠깐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우리는 개표소가 따로 있죠. 개표소 예. 251군데가 있는데 251군데에서 개표해야 되는 그 투표 수가 평균 13만 5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예, 예. 이걸 다 전부 대만식으로 예. 다 손으로 까고 손으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카운트를 한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784장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2,355장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대만식대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서 예, 예. 이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4,464곳에서 카운트해야 되는 투표수가 2,355건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예. 그런데 개표소는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경찰들이 입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 인력도 네. 상준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정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네. 14,400개소에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하자고 하면 일단은 투표소를 바로 개표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손으로 일일이 까면서 칠판에 발을 정자를 써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투표소가 14,464군데에서 2,300건이 넘는, 많은 데는 한 5,000건 나오겠죠. 뭐 나올 수 있죠. 이거를 하면 평균이 2,355인데 문제는 그렇죠. 평균 2,355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으니까 2,355예요. 네네. 자,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자, 강력단체장, 강력의회의원, 비례, 네.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뭐 교육감까지. 기초의회, 네. 그 다음에 비례, 네. 그 다음에 교육관까지 7장입니다. 아. 자, 그러면 2,355 곱하기 7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게 평균이니까 네. 5천, 유권자가 5천 명이 넘는 네. 경우는, 곱하기 7하면 얼마죠? 35,000. 35,000건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손으로, 손으로. 발을 정자. 그 인원은 조그만. 그게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35,000건을 쓸 수 있어요? 어렵죠. 만약에 네. 호명하는 사람도 한 1,000건 호명하다 보면 그 뒤로는 자기도 지치고 네. 집중도가 떨어져서 네. 안 됩니다. 그러면 호명하는 사람을 받아 적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실수하고 네.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1,000을 넘어가는 순간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대만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큰일 날 소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만같이 투표소당 투표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투표소 4만 개가 되게 됩니다. 4만 아니 근데 개. 저는 지금 만약에 투표소 수 예를 들어서 15,000군데라고 하고 14,464니까 15,000 곳만 개표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문제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보안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투표소를 쓰는 데가 뭐 학교 교실도 있고 예. 동사무소도 있고 예. 과연 그런 데가 예. 보안이 철저할 것인가. 게다가 지금 여러분 선관위 직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15군데 개표소 파견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개표 사무에 경험 있고 어떤 법적인 지식이 있는 선관위 직원이 나가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 개표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투표함을 한 군데 모아서 네. 지역별로 거기서 이제 보안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정전에 대비한 설비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개표 참관인도 많고 일반 참관인도 많고 언론도 오고 감시가 더 철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투표에서 바로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만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예. 그 어떤 마을에 몇 명이만 짜고 치면 가능하거든요. 그건요.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이 집중 개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엄두를 못 내죠. 그렇게. 대만은 그런 사례가 직접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14,000군데를 다 개표소로 전환했을 때 일단 선관위 직원 파견도 어렵고 게다가 저 인력을 저게 지금 경찰 인력 가야 되죠. 예. 게다가 소방 인력이요. 또 참관인도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정당별 2명인가요? 예. 그러면 정당별 그러면 그 한 참관인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 참관 하시던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개표 참관인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 중에서는 간의 사전투표도 있죠. 네. 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전투표는 뭐냐면 투표소가 한 4,000군데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각 투표소별로 사전투표한 것들은 따로 투표소로 보내줘야 돼요. 네, 거기서 해당 투표소로. 해당 투표소에 보내야 된다. 그 네. 보내는 과정에 오히려 부정의 개입의 유죄가 있고. 그러네요. 훔쳐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업무를 못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15,000군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000군데에 이 투표함을 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거기에 또 경찰 따라가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네. 여러분, 대만식으로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저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만은 사전투표도 없습니다. 사전이 없고요. 부재자 투표도 안 해요. 재국민 투표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일 투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 가능한 거고 대신에 당일 투표하는 투표수를 많이 늘려놨죠. 그 다음에 대만은 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호적지에.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 하니까 자기가 사는 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만은 호적지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대만도 자기가 사는 데에다 호적지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이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산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데로 호적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만은 투표하는 날 보면은 우리나라 그 명절날 기성하듯이 기성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고향에 가기 위해서 투표하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어야 되고 그런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호적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좀 바쁘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호적지에 가서 투표 못 하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분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글쎄 대만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저 수개표 하는 게 좋아 보여서 그것만 하는데 어떤 제도든 더 들어가서 파고 들다 보면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최대한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걸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 투표 제도는 선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고요. 오히려 지금 대만 투개표 제도는 퇴행하는 거죠, 걸로 가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본받자고 하니까 퇴행의 단계를 가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개표 제도는 그 역사를 보면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선상투표도 하죠.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국민투표 다 하지 않습니까? 거소투표는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 그래서 최대한 더 민주적이고 더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투개표고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 정도로 유지해 왔다라는 것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이런 제도인데 이걸 참 공격하고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검표 도입하자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대만의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이 불가능한 시스템인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두 번째 주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지금 계속해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전투표할 때 그 투표지에 프린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 도장을 찍어라. 이걸 계속해서 선관위에 요구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도장으로 찍어라.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는데 자꾸 법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공직선거법 상에 나와 있는 대로 도장을 찍어라. 왜 투표용지 나올 때 왜 프린트를 하느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러 가시면 본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용지처럼 미리 투표용지를 인쇄해놓고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 거친 다음에 그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프린트해서 나눠주는데 거기에 도장까지 맨 밑에 찍는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자동으로 같이 인쇄가 돼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투표용지만 출력해서 거기에
따로 도장을 한 번 더 찍는, 그러니까 이걸 하라.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예.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 법대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치 지금 현재의 이런 과정이 법대로 안 한다, 법에 맞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는데, 아니 모르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알 텐데 자꾸만 법대로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 먼저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찍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뭘까요? 의미는 그거죠. 아, 이 투표지가 선관위원회에서 발행한 진짜 투표지라는 거. 그래서 당일 투표할 때는 찍는 거죠. 찍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미리 인쇄를 해두고 예. 이게 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자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남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나눠줄 때. 예,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 투표지의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당일 투표지는 미리 인쇄를 해놓습니다. 네. 그 인쇄되어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청인 위에 그 네모난. 예, 제일 도장. 빨갛게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게 네. 청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난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란에다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거는 교부할 때 찍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미리 인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쇄되어 있는 투표지는 선관위가 발행했던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인쇄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에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찍혀 있는 거, 선관위 청윤이라든지 일련 번호가 있는 거는 유효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지는 미리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바로 인쇄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되는 순간에 인쇄되어 있으면 그게 유효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선관위가 교부한 걸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확인이 되니까 굳이 그러면 왜 투표관리관이 별도 찍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 만약에 그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대로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공정선거관리법을 조문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투개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 157조가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네,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 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예. 자, 157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사인들. 투표지를 누가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투표관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투표소 현장에 가보시면 투표지 발급하시는 분 투표관리관 아닙니다. 대부분이 투표 사무원이에요. 네. 그걸 발급합니다. 실제로 법대로 안 하고 있죠. 그럼 법대로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투표관리관이 하는 업무는 뭐냐면 투표소의 전반의 업무를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투표 교부하는 그 위치에 12시간 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야 거의 다 그렇습니다. 투표소 가면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투표 사무원이 찍어줘요. 네. 이번에도 그 연수원에 민경욱 의원이 제소했던 그때 이제 일장기 투표 이야기가 나왔죠. 네네. 일장기 투표지를 그때 도장 찍어주는 누구겠어요? 투표관리관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그 투표관리관은 그래서 어떻게 정을 했냐? 나는 모른다. 본인이 안 했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 투표 사무원이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해왔던 선거는 다 뭐예요? 불법이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그렇죠. 때 이게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투표 사무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밑에 뭐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예. 어떤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법 조문 나오는 게 있을 건데, 요걸 한번 보시죠. 네. 관련법규 보시면, 네. 관련법규. 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공직선거 관리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네.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거 관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 상위법인 네. 규정의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보시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58조에 어떻게 되냐면 네.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공직선거관리법 제 151조 네. 보시면은 파랑이죠, 파랑. 네. 파랑에 보시면 투표용지의 날인 규부 방법 및 네.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파랑에 근거해서 지금 공직선거 관리 규정이 나온 거예요. 제 84조가. 네네. 그래서 인쇄 날인으로 가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은 인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시스템으로 하고, 그러니까 프린팅이 되도록 한 것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장대로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지에 날인을 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네.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네. 왜 불가능하냐면 사전투표는 관내 투표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군데 있죠. 있죠. 네. 그런데 투표관리관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선거법 규정에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1인을 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관내 투표소 눈나들면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도장을 뭐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개 만들면은 그럼 본인이 못 찍는 거 아니에요. 네. 대신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자, 여러 명이 찍었을 경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정의 여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관리관 도장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복제도 더 가능하게 되고요. 네.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자,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는 인력은 뭐냐면 투표 발급기마다 한 사람이 더 붙어야 돼요. 그렇죠. 도장 지금 인쇄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도장 찍어주면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소에 그런 사람 발급기가 한 5대 이상은 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5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건비 누가 줍니까 또? 또 돈 들고 또 시간 걸리죠. 들고. 또 찍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도장을 여러 개 안 만들면 도장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미 그건 안 관외 관내로 분류가 되는데 이걸 도장 찍기 위해서 다시 한 줄로 만든다? 완전히 병목 생길 것 같은데요. 대목이 문제가 아니라 한 줄이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러면 투표함을 찾아가야 돼요. 네. 공증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관내 사전투표를 해야 될 사람이 도장 받고 나서는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어버려요. 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 그런 표들이 투표소당 한 10장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 100장, 200장 나오는 거는 그냥 간단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외, 관내로 구분해 놓고 그 동선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이거 도장 날인이라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현장의 어떤 혼란을 예. 초래할 것 같구나라는 게 그 대부분의 혼란이 느껴져요. 생기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더 좋아질 더 좋아지는 수 있죠. 거죠. 네. 왜 그런 만약에 환경을 있다면.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그 참 아니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그냥 도장 뭐 프린트 인쇄 본인 확인까지 하는데 본인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만 출력해서 나가는 이거를 굳이 도장을 찍어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주장을 하냐면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네. 그 이후에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필요 없이 네. 프린터로 그냥 사전투표지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당 후보한테 표를 찍어서 사전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예. 이걸 그냥 마구마구 프린트해서 예, 예. 투표함에 집어넣는다. 예. 뭐 또 가능할까요? 선관위원이 아니라도 뭐 네. 제3의 세력이 네. 그런 식으로 해킹해가지고 해킹을 해서. 그렇죠. 네. 그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해킹을 해서 네. 등록이 돼 있으니까 네. 선관위 들어가서 해킹해서 네. 그거를 프린트해서 사전투표지를 조작을 해서 그거를 선관위 창고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상상도 그렇게 상상할 정말 미션 임파서블에 나올 법한 이런 수준인데 예. 아니 적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게 추가로 사전투표지를 넣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바로 적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할 때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네. 관내든 사전투표자 수하고 네. 사전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몇 장인지가 네.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개봉을 했는데 더 많이 200장이 나와요.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대본에 걸리죠. 대본의 차이가 나니까 네. 문제가 되죠.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 불가능한 거는 뭐냐면 관내 사전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의 창구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창구는 CCTV가 24시간 네. 감시를 해요. 네.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CCTV 감시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에 그 투표지를 집어넣었다. 조작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 이런 예. 거짓 선동의 그런 이런 영상들이 하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면은 의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걸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약간 대표적인 어떤 거짓 선동 사례에 꼭 들어갈 텐데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 여기 보시면 부정선거 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투표 시간 당연히 길어지겠죠. 네. 네, 세 번째, 도장 날인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급기마다 이게 사람이 더 투입이 되면 네, 이게 뭐 10명에 또 사전투표에서 4,000개 곱하기 이틀 하면은 약 8만 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죠. 연이 넘어 8만 네, 명. 이들에게 들어가는 뭐 일당 그냥 10만 원만 잡아요. 야, 20만 원 넘어가요, 사실. 아니 10만 원만 잡더라도 88억 이거 거의 됩니까? 두 배 될 것 같은데 예. 100억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를 왜 하라고 선관위를 압박하는 건지. 글쎄 수검표는 선관위에서 받아들였는데 선관위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죠. 아무리 저는 따져봐도 네. 불가능하기 아니다 때문에 싶어요. 네. 여기에서 선관위가 이걸 받아들인다 이거는 네. 저는 어렵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QR코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해서 선관위가 참 받아들였는데, 자, 사전투표용지에만 찍히는 QR코드를 네, 바코드로 바꿔라. 지금은 이 네모난 그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할 때 같이 찍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선거명, 이게 뭐 대선인지 지방선거인지 선거명, 선거구, 선관위명, 그리고 일련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QR코드를 쓰지 말아라. 이걸 바코드로 대체하라. 이걸 주장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아마 바뀔 모양이죠. 예, 예. 선관위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도 얼마나 자기 발등을 찍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굳이 이것도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역시 법조인이니까 좀 그러네요. 법대로 하자는 건데. 법대로 하자라는 그렇죠. 주장에서 법대로 나온 주장이 것이다. 나온 거죠. 네. 이 관련된 그 공직선거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 공직선거법 제 151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전투표지에 일련 번호는 바코드 해놔놓고 이제 가로치놔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막대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막대 모양의 기호는 바코드지 네. QR코드는 정사각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막대 모양은 사실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막대 모양을 찍어야 되니까 바코드를 찍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QR코드는 2차원의 바코드라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QR코드를 그렇게 규정을 해요. 네. 그래서 바코드니까 그럼 QR코드로 대체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고. 그럼 기존에 뭐 대법원 뭐 그때 그 소송 갔을 때는 문제 되지 않았었나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QR코드도 여기 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한 바코드에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왜 QR코드를 갔냐면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코드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일자. 알겠죠. 네. 일자로 해가지고 쭉 이거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번 정당은 문제 제기를 안 했죠. 네. 2번 정당에서 문제 네. 제기를 합니다. 이 바코드는 1번 정당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네. 바꿔달라. 네.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QR코드로 가면은 그런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가 바꾼 이유는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훼손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QR코드가 있으면 어지간하면은 인식이 다 되는데 바코드는 조금만 훼손이 되면 그 읽어내기가 좀 그렇죠. 네.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QR코드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코드는 좌우로 일자로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지의 공간 배치가 조금 애매해요. 대신에 QR코드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배치하기가 편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QR코드로 이제 바꾼 거고, 실제로 지금 바코드가 나왔다가 QR코드로 진화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진화된 어떤 방식들을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것 역시 이제 뭐 대만 선거 같이 뭐 똑같은 겁니다. 거꾸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거법에서 저 가로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칠 문제지. 예, 그리고 예. 사실 뭐 법원에서도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고,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그 일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정당을 생각하게 만든다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하겠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바코드로 가면 지금 1번 정당 어디죠?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발등 찍는 그렇죠. 이거는 그거요. 좋을 게 하나도 예, 없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굳이 QR코드 쓰지 말아라. 바코드로 바꿔라. 뭔가 뭐 QR코드 뭐 예전에 뭐 팔로우 더 파티 뭐 이런 게 심어져 있다. 뭐 이런 온갖 주장이 난무했는데.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뭐 개인 신분을 추적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검표 할 때, 네. 민경욱 씨 그 하면서 재검표 할 때 QR코드 해보니까 순간 이야기도 그거밖에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재판에 갔을 때 재판에 갔을 민경욱 때. 그 예. 선거구에. 예. QR코드 인식하니까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도 딱 맞아 떨어지고 네. 중복된 QR코드도 없고. 네. 그러니까 가짜로 넣었으면 중복되고 막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게 재검표 결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지에만 QR코드가 찍히는 거는 그냥 일련 번호, 이 카운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찍히는 이게 왜 거죠. QR코드를 네. 찍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사전투표는 특히 관외 투표 같은 게 어떠냐면 전국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동작구에 산다. 동작구에 사는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은 전국에 산재에 있는 동작 구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현지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하면. 그렇죠. 그러면 동작 국민 중에서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카운트가 안 돼요. 그게 지금 그거를 다 QR코드에 입력을 하면서 동작 구민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추적이 되는 거죠. 몇 명이 했는지. 네. 다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QR코드를 넣어놓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중복된 네. 일련 번호가 안 나와요, 저기는.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게 뭐 관내, 관외, 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투표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QR 코드를 통해서 뭔가 예. 인식하기 위해서 이 인식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실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죠. 한 거였는데 관리를, 저기에 뭐가 심어져 예. 있다, 저걸 훔쳐서 뭐 해킹한다, 뭐 만들어낸다 이런
음모론에 떠밀려서 결국 바코드로 대체한다라고 합니다. 바코드 민주당만 좋아할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수검표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인지,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어떤 대만식을 롤 모델로 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 날인하라는 것도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현장에 혼란이 많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QR코드를 바코드로 대체하는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주장을 해왔죠. 뭐 계속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그 반박 자료를, PPT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저희 검색을 부정선거로 하시면 그 자료 다운받을 수 있을 수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가져와서 보시고 퍼 나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정말 이 거짓 선동의 사례 너무 많으니까 딱 2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대선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딱 지고 나니까 이것도 부정선거다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현혹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조작 빼박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튜버들이 이런 식의 문장을 쓰면서 많이 그 선동을 했습니다. 보면 가양 이동 선거 인수가 13,580명이다. 자, 그런데 이 가양 이동의 주민 인구는 13,520명. 아니, 인구가 13,520명인데 어떻게 13,580명, 60명이나 더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조작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이게 왜 잘못된 거짓 선동일까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거 사실이에요. 충격적이죠. 사실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60명이 더 조작됐습니까? 1,580명의 선거인수 맞아요. 그 다음에 인구는 1,520명이라서 13,520명. 인구보다 60명이 선거인수가 많아요. 많을 수가 절대 없죠. 그렇죠.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행안부 인구 통계표 가양 이동 인구수를 보면은 13,520명으로 나옵니다. 개표 현황에 보면은 선관위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양 이동 선거인수 보시면 13,580 맞죠? 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주장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이 표기돼서 나오느냐? 이건 선거인수를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표기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사전투표의 선거인수는 어떻게 그 선관위가 표기를 하냐면 사전투표 하러 온 사람 숫자를 그대로 선거인수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내 사전투표는 없어요. 관외는 없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니까 국민들만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관내 사전만 있습니다. 관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양 1동 사람들이 가양 2동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양 2동 선거인수에 잡혀요.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까 가양 이동 인구수가 13,520명이었는데 580명이 됐다. 그건 뭐 가양 1동 사는 사람들, 뭐 가양 3동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되어서 가양 2동 사전투표 선거인수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수보다 많이 나온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전체 강서구청의 동 단위를 다 단위별로 선거인수를 합치면은 총 강서구 선거인수와 일치해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마다. 그러니까 전체 강서구 전체를 보면 이게 카운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이렇게 가양 이동만 따서 봐라. 이게 인구보다 어떻게 더 많은 선거 인수가 있을 수 있느냐,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선거인 명부에 확정된 가양 이동 선거인 수는 네. 12,787명이에요. 네, 실제, 그러니까 가양 이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 그런데 네. 표기된 선거인 수가 얼마였죠? 13,580명이죠. 네. 어쨌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런 예. 식으로 그냥 일부만 따가지고 뭐 예. 조작의 증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거짓 선동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일부 짜집게 한다던가 일부만 발췌해서 이거는 사실은 조작에 가까운 사실 왜곡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곡 덩어리, 거짓 선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공당 그리고 제 집권 여당이 휘둘리고 있는 게 문제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보시면 뭐 인천 이거 지난 대선 때 일인 것 같은데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지 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뭐 공병호 TV를 비롯해서 몇 군데 유튜브 채널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정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그 화면, 이걸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뭐 저런 식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걸 뭐 어디서 받았나 봐요. CCTV 돌아가는 영상을. 누군가 올렸는데 그걸 네. 다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면서 자,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은 그 투표함을 어딘가 보관을 해주겠죠. 거기에 CCTV가 돌아갈 거고, 자, 봐라. 그런데 저 보관 장소에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네, 투표지를 계속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조작된 투표용지를 어떤 투표함에 집어넣는 이런 현장이다. 이런 식의 선동을 했습니다. 아, 참, 제가 그 소스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 네. 그게 어떻게 해서 저게 나왔냐면은 아마 인천 남동구의 이원복 전 의원이 예, 이원복 전 의원이었죠. 네, 제공했다라고 이원복 했네요. 전 의원이 아마 이게 공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이게 CCTV 촬영한 거를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CCTV를 공개를 해라. 아예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선관위 창구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그 장면을 외부에다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이게 됐어요. 네네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선관위가 다 CCTV로 촬영을 하는데 그거를 중앙선관위 통제실에서 다 일일이 잡았어요. 네네. 문제가 있나 없나. 네네. 그래서 그 동영상은 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또 오고 제기하니까 그럼 아예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나왔던 그 남동구 거는 아마 이원복 전 의원이 선관위에다 공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CCTV 촬영한 거를 보여달라. 보여놔라. 네. 아마 그거를 갖고 이게 공개를 한 게 네. 그게 이제 유포가 되면서 이거 봐라 이제 완전히 이거 부정선거를 대놓고서 질렀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 넣은 건가요? 투표함 바꿔치기라도 한 겁니까? 어떤 걸까요? 극히 정상적인 거죠. 네. 그게. 저렇게 선관위가 안 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정상이다. 극히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전에 아까 관내 간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관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우체국으로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그거를 해당 선관위로 다 배송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오는 것들은 일시에 다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로. 네. 그러면 뭐 오전에도 왔다가 몇 시에 왔다 오후에도 왔다가 여러 차례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착하는 즉시 선관위는 그 투표함을 창구에다 보관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함에다가 그거를 올 때마다 넣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네. 들락날락 안 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걸 외부에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넣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때그때 도착할 때마다 넣고 하는 거죠. 근데 관내 사전 투표지는 어떠냐면 관내 사전 투표가 이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첫날, 둘째 날 끝나자마자 바로 그건 한꺼번에 들어오면 되죠, 투표함이. 근데 관에는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저게. 네, 문제가 없는 걸로. 당연히 들락날락 하는 게 정상이고. 거기 보시면은, 네. 들락날락 하시는 보시면 다 이게 표를 이제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 당에 이제 창간인하고 선관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정당별 뭐 참관인도 있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걸 또 저렇게 호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넣었다 그러면 실제 투표한 숫자하고
저렇게 갖다 넣었으니까 투표지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일치하잖아요. 개표하면. 그게 다 카운트가 되니까. 카운트가 다 되니까요. 아까 우리 뭐 봤지만 사전투표 예. 뭐 QR코드에 일련번호 다 나가고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실물과 이 전산이 틀리면 예. 들킬 수밖에 없는 예. 구조다. 그 한 장을 끝까지 네. 찾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였냐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장의 차이가 나면 이걸 찾기 위해서 이미 개표해서 개표한 거를 박스에 밀봉한 것도 네. 다시 개봉을 해야 또 셉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추적해서 맞춰요. 네. 그 정도로 철저히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네. 사람이 하는 네. 일이니까 뭐 10표 이내에 차이가 네. 나는 거. 보통 보면 한두 표가 차이가 네.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 좀 그 방송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장난치는 분들 네. 있고 또 뭐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엉뚱한데 넣기도 하고 안 네. 넣기도 하고 그러기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거 투표 지수가 한 저렇게 한다 그러면 수백 장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덜통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 청구를 했어요. 선관위가 만약에 조작을 한 거라 그러면 저거 내가 놓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저런 정상적인 뭐 화면을 가지고 사실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거짓 주장을 덧붙여가지고 마치 대단한 부정이 일어난 것처럼 저렇게 또 방송을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뭐 짧게 두 개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문제 없는 것들을 짜집게 한다든지 왜곡해서 이런 거짓 선동, 거대한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들어 온 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딱 아주 그냥 단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좀 긴 시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의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려면 아마 몇 시간으로도 사실은 부족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박 네. 2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만 몇 가지만 최근에 문제된 부분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또 자료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를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 단 하나만 저한테 제시하면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1천만 원 제가 드린다고. 단 하나만. 단 개인의 일탈행위로 일어나는 일 말고요. 조직적이고 강금미하고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부정선거를 한 선거라 나오면은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릴게요. 제가 한 건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한 건도. 네, 오랫동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투개표는 참 여러모로 아주 검증의 검증을 거치고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이런 저는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런 신뢰할 만한 이런 투개표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한 번에 구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문제와 부침과 투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70년간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여러 조직, 특히나 법원, 감사원, 선관위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흔든다. 그것도 정말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 정말 의심에서 출발한 정말 피해 망상에 가까운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공격해서 우리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간을 흔들어낸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구축한 어떤 문명을 흔드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 지긋지긋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좀 질문 드릴 일 있으면 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